박물관에 문화재 사진을 딱 찍었어요. 백제 금동대학로였어요. GPT 뽑니가 청동향로 같고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작품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조선시대가 숭유억불 시대잖아요. 숭유억불. 예. 조선시대 그런 향로를 돈 들여서 만들었다 잡혀가서 곤장 맞을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역사교육, 윤리교육, 사회교육, 정치경제 이런 쪽의 교육을 할 때 얼마만큼 그 나라의 환경, 역사, 가치관을 이해하는 AI를 사용하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악관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AI 산업 관련한 얘기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 뉴스에 비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뭐 많이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놈의 인공지능은 뭐 다들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모두 다 관심이 있는 듯하지만 은근히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그 AI 산업의 그 복잡 다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AI 선생님 하정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센터장님은 그 뉴스들 보면 네. 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네.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행간에 숨겨진 것들을 파악하려면 좀 어려울 때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일단은 근황 토크. 네. 사우디 가 계시지 않았어요? 어제 오전 11시에 아.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또 어제 오후에 또 국회에서 무슨 열리는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도 들어왔고요. 지금 뇌가 살짝 그 활용률이 한 60% 정도 돌아가고 있다 정도로. 네, 근데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그 네이버는 그 자꾸 이렇게 사우디랑 뭘 이렇게 복작복작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이게 그 물건 만들어 파는 거는 감이 오는데. 네. 뭘 하신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어떤 구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지역의 맹주지 않습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기름으로 먹고 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꽤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느 정도 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사실 그 이전부터 포스트 오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 포스트 오일에 뭐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사실은 디지털 전환, AI 전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방향은 좋은데 사우디아라비아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인재도 확보를 해야 되고 데이터도 있어야 하고 또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그런 디지털 전환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물론 미국이나 어떤 중국 같은 기업들과 협업도 해보긴 했지만 사우디가 예전에 미국과 아주 친했다가 요즘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 살짝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력 갱생 혹은 기술 자산 같은 것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역량을 좀 키우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어쨌든 디지털 전환, 뭐 예전에 어떤 인터넷 브로드밴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역량, AI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을 가만히 뜯어보니 플랫폼 기업이면서 네이버 랩스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로봇에다가 디지털 트윈 할 수 있고 자체 라지 랭귀지 모델 생성 AI도 셀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슈퍼앱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갖고 싶어하는 걸 다 가지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시작을 한 게 디지털 트윈. 요거는 계약을 해서 이미 작업이 들어갔고요. 몇 달 만에 꽤 좋은 데모들이 많이 나와서 5대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하기로 했는데 데모들이 나와서 지난주에 한 게 시티스케이프라고 하는 사우디 주택부에서 하는 CES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만든 디지털 트윈을 데모를 실제로 보여줬던 거죠. 네. 말씀 들어보면 사우디가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파트너로 네이버를 했다. 이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좀 잘 몰라서 네. 뭔가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뭔가 네. 이게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야? 뭐야? 이게 좀 감이 잘 안 와서 그런데 네. 그 사례로 들어주신 디지털 트윈 사례 하나라도 네. 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주가 뭐 그래도 돈을 그렇죠, 받는 그렇죠.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뭘 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네, 디지털 트윈을 만드느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리야드면 리야드라고 할게요. 이 리야드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똑같이 디지털로 뜹니다.
자, 디지털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상에 버추얼 상에 디아드라고 하는 도시가 건물, 도로 이런 것들이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겠죠. 트윈으로. 예, 예. 그죠?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트윈 위에서 온갖 시뮬레이션과 예측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게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랑 함께 들어가서 비가 오면 의외로 사우디에 비가 잘 안 오는데 한 번 오면 홍수예요. 비가 오면은 어디가 홍수 침수가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정도를 보고 이 지역이 위험하겠네 해서 바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떠 있으니까 각 지역의 건물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 건물을 세웠을 때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죠. 스마트 시티화를 할 때 훨씬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들도 있고, 중동이지 않습니까? 네. 모래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럼 모래 폭풍 불어올 때 또 어디서 어떻게 뭐 대처를 하고 대피를 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또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가상의 도시를 만드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5개 도시, 리야드, 담맘, 메카, 메디나, 제다 똑같이 떠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떠줘요? 그걸? 네,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항공사진이든 항공사진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은 차를 몰고 다니든 사람들이 다니든 해서 사진들을 쫙 수집을 합니다. 사진을 열심히 찍어요. 도시 전체를? 예, 도시 전체를. 그 사진들만 있으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네, 어떤 솔루션에다 집어넣으면 네. 그 도시가 만들어진다고요? 디지털 트윈 도시가 3D 만들어져요. 도시가? 3D로.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가 온다라고 이제 뭐 상황을 주어지면은 이제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런 것들을 네, 다 네. 실험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거는 K워터가 가지고 있는 홍수 시뮬레이션 어떤 시뮬레이터가 있으니까 저희 디지털 트윈에 적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디지털 도시를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디지털 도시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받는 거예요? 만들어주고죠. 만들어준다? 예, 만들어주고요. 이것도 수출이네요, 어쨌든. 수출이죠. 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예.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와 방법을 가지고 거기에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수출이 되는 거죠. 물리 세계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게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그쵸. 예. 여기서는 디지털 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수출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미국이라든지 사이가 좀 애매해져서 한국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이버가 좋은 회사는 맞지만 네, 네이버보다 더 좋은 회사들도 있을 건데 네네. 그 돈 많은 이 사우디가 네. 기름 팔아가지고 굳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 한국 그 중에서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가 약간 다른 이유들도 좀 있을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다 말고. 처음에 알게 된 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네. 생각해 보면 네이버란 기업이 아주 글로벌에 널리 알려진 기업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2월달에 사우디의 또 왕자님도 특히 주택부 장관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 회사 1784에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미 거의 완공된 상태였으니까 그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게 서울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닫던 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슈퍼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렸죠. 그걸 보고 주택부 장관님이니까 디지털 트윈, 뭐 슈퍼앱 이런 거 우리 너무 필요한 거다라고 그때 보신 거죠.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물론 사우디에서는 일사천리가 이 정도 속도입니다. 인샬라의 나라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게 있는 것 같고,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저희 네이버 랩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감은 잘 안 옵니다만. 네, 물론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딩 그냥 수익에 한 게 아니고요. 비딩이 붙었는데 비딩을 저희가 따낸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도시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국이야. 예.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면 이 도시를 쉽게 파괴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네이버가 만들어주면은 네이버가 그 디지털 트윈을 갖고 있게 돼요? 현지에만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데이터 주권 혹은 데이터 외부 반출 규칙이 굉장히 엄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밖으로 가져나오는 건 불가능. 현지에서만 만들어진 솔루션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 아라비아 지금 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더 들어가면은 더 많은 얘기들이 좀 있겠지만 네. 거기서 그거를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듣기에는 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래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니까 이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사진 찍고 뭐 드론 띄워갖고 영상 촬영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네이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네. 수출을 하는 사업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는 좀 AI 산업이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2025년 AI 대전환 네. 이게 2025년 AI 대전환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거 책 홍보를 안 하면은 하정우 센터장님을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많이 사주시면은 나중에라도 또 뭔가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세상이 돌아갈 때 돌아가는 이야기를 또 업데이트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권 사셨으니 2번 제가 출연. 그러니까 1+1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좀 AI에 대한 얘기를 도무지 난 뉴스를 봐도 모르겠어 갖고. 네. 근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좀 옛날부터 갑시다. 네. 제가 GPT 3.5에서 GPT 4 갈 때만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느꼈어요. 3.5는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GPT-4로 갔더니 뭐 한 1조 넘는 파라미터로 사이즈가 커졌다. 예. 그리고 사이즈가 커진 게 뭐냐라고 했더니 답변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GPT-4.5는 뭐고 터보는 뭐고 뭐 2배가 빠른데 가격은 절반이다. 뭐 그러더니 이번에 언어 모델을 하다가 막 그림을 집어넣고 그렇죠. 막 동영상을 만들고 뭐 미니도 있고 막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점점점 더 답변에 대한 성능이 좋아지는구나까지는 대충 따라갔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모델이 바뀌는 게 뭘 향해서 바뀌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 딥마인드도 그렇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소위 말하는 AGI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GI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AGI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마치 사람처럼 그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지능 역량을 보여주는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AGI로 가려고 보니까 과연 텍스트, 글만 입력받고 글만 출력하는 AI가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또 텍스트로만 표현된 데이터만 가지고 걔들만 학습을 시켜서 그 똑똑한 AGI란 거를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이 텍스트 혹은 책 문서에만 담겨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예.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보다 텍스트가 아닌 사진이나 음성이나 수많은 영상이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사람이 어떤 지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글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심지어 만져도 보고 맛을 보기도 하고 예. 거기에서 언어는 굉장히 잘 정제된 일부에 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AGI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멀티모달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예. AGI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인데 실제적인 측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챗GPT가 됐든 뭐 구글 제미나이가 됐든 서비스에 적용을 하려고 보면 자, 텍스트 그러니까 글을 입력해서 글을 출력하는 거는 딱 글을 입력 받아야 되는 사용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 자판을 열심히 쳐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 출력을 하니까 그거를 다 읽어야 돼요. 예. 예, 물론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비서라도 쓰려고 한다면 자, 이 비서한테 내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말귀를 되게 잘 알아들으면서도 굉장히 똑똑하게 의도 파악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되게 신기한 궁금한 장면이 있는데 이걸 물어보려고 해요. 그 장면을 일일이 텍스트로 다 칩니다. 뭐 사람이 3명이 모여가지고 뭐를 하는데 힘들겠죠? 그냥 사진 한 장 찍거나 비디오 한 3초짜리 녹화를 떠서 집어넣습니다. 예. 얘들 뭐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I가 그 분석해가지고 말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음성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그림으로 그려줄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요,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3.5에서 4로 넘어갈 때는 이제 파라미터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이제 뭐 많은 변수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졌다. 네. 그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는 뭐 글자 맞추기 게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 텍스트가 있으면 거기 텍스트를 가리고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 예. 확률이 제일 높을까? 거기 확률을 계산하는 변수가 파라미터가 커지면은 확률적으로 더 잘 맞는다. 요건 알겠는데 그럼 글자에서 이거 가리는 거였는데 네. 그 예를 들어 사진은 뭐며 네. 음성은 어떻게 하느냐? 음성은 네. 뭐며 네. 그게 다른 기술인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토큰화를 시키는데요. 예. 그 글은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글은 토큰을 만들 때 어떤 뭐 단어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철자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부분 단어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예. 사진은 그냥 사진을 격자로 나눕니다. 일정 크기의 격자. 예. 그 격자 하나를 토큰으로 해버리면 되고요. 사진을 뭐 예를 들면 16 곱하기 16 격자로 나눈 다음에 예. 그러면은 16 곱하기 16개 곱하기 16개가 되니까 걔네들 하나가 격자가 되겠죠. 예. 예. 네, 그 격자 하나, 부분 사진 하나가 토큰이 됩니다. 토큰으로 정의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림에서 네, 요 격자를 토큰으로 본다면 그 격자를 빼고 네, 이 격자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제일 잘 맞을 확률이 높은 이미지를 만든다고요? 네 그렇게 만드는 연구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는 연구들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들이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요. 글자를 뺀 것처럼 네, 사진에서 얘를 격자를 채우는 길로 뺀 다음에 채우는 거. 채워갖고 예. 이 격자가 맞을 확률이 제일 높은 이미지를 정답이라고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사실 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격자로 토큰을 만들고 그 토큰을 저장했다가 인덱스 그러니까 그 우리 텍스트 할 때는 예. 인덱스로 다 저장해 놓잖아요. 토큰들을 1번 토큰, 2번 토큰, 3번 토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픽셀 단위로 완전히 채울 수도 있고 그 토큰 뻥 이렇게 딱 빈 만큼 그거는 학습 기법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가린 부분을 다시 복원해내는 형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은 동영상은 사진들의 연속이잖아요. 예, 예. 사진들의 연속이니까 그 시간 구멍을 뚫어놓고 시간축으로도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프레임이니까 네. 이 프레임 이렇게 이거 여러 개의 프레임이 있는 건데 시간축을 뚫어서 네, 일부를 이렇게 사진 이만큼 있으면 시간축으로 이만큼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일부를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또 움직이는 그 사진들의 요거에 빵빵빵빵 예, 뚫어가지고 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예측해서 예, 그 채우도록. 다음 동영상을 만든다고요? 네, 그렇게 되죠. 우와. 그렇게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동영상을 또 만들어낼 때는 좀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써서 노이즈로 수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노이즈로 보냈다가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이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자, 자 멀티모달로. 오디오는 어떻게 하느냐? 네, 네. 오디오는 음성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음파를 또 시간 단위로 한 20ms 정도로 쪼개가지고 또 가려요. 기본적으로 일부 정보를 가리고 다시 맞추기를 하는 형태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컴퓨터가 보기에는 기계가 보기에는 뭐 사람은 이거를 말로 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하기도 하고 텍스트로 하기도 하지만 그 컴퓨터는 어차피 뭐 01011 데이터로 인식을 하기 그럼요.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이게 사람이 보기에 이거는 글자다 이거는 이미지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동영상으로 네. 느끼는 거지 컴퓨터가 보기에는 그냥 데이터의 연속인데 그럼요. 0101로 된 아이를 일부를 가렸다가 걔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언어를 중심으로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멀티모달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네, 근데 저기는 뭐예요? 그 메타의 라마가 참 언급이 많이 되는데 네. 이게 뭐 그 전에 챗GPT 같은 경우는 뭐 몇 쪽의 파라미터를 가진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네. 뭐 라마는 뭐 80억 개짜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성능은 GPT만큼 나온다 그랬을 때 네. 그러면은 80억 개만 있으면 되는 거를 뭐 하루 몇 조개를 해? 그럼 메타 라마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작은 모델인데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뭡니까? 자, 이게 약간 그 생성 AI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이 2020년 GPT-3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의 큰 흐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큰 흐름에서의 변화, 변곡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GPT-3가 처음 나왔을 때 매개 변수 1750억 개 그리고 3000억 개의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예.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 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뭐 딥마인드도 고포라는 모델을 매개 변수 2,800억 개 정도 해가지고 만들었고 뭐 중국의 기업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이퍼클로바도 2021년에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그때 몇 마이크로소프트도 개였어요? 마찬가지고. 하이퍼클로버는? 그때 저희가 가장 큰 게 2,040억 개. 2,045개. 어제 GPT-3보다 큰. 좀 더 크게 만들었죠. 그런데 2022년 3월 달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예. 그 논문 이름이 논문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컴퓨팅 뭐 옵티미제이션 어쩌고저쩌고인데 모델 이름으로 더 유명해요. 친칠라라고 친칠라. 하는 친칠라라고 하는 들어봤습니다. 연구가 나옵니다. 거기서의 핵심은 수많은 GPU와 TPU를 활용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만약에 정해진 GPU와 정해진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예. 예를 들면은 H100 2000장을 한 달 동안 돌릴 예산을 주겠다. GPU와 시간. 예. 예산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게 최적인가를 실험적으로 막 해봤어요. 해보니까 결론이 이 예산이 주어진 거잖아요. 시간 곱하기 GPU 개수면 쓸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컴퓨팅의 파워가 딱 정해집니다. 해보니까 모델 크기와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의 최적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최적점이. 자, 그래서 원래는 그냥 모델 무조건 크게 키우고 데이터 많이 태우면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각각의 모델 파라미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면 그 60빌리언일 수, 600억 개일 수도 있고 뭐 1000억 개일 수도 있고 1조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델 크기의 최적인 학습 데이터의 양이 있더라. 그거보다 작으면 멍청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넣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해져 있는 GPU 컴퓨팅 파워에서 가장 최적이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뭐 실제로 한 65빌리언 정도의 한 1.3 트릴리언 토큰 정도가 적당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외에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매개 변수 개수 곱하기 20 정도의 토큰이 최적인 것 같다라는 실험을 한 겁니다. 예, 자, 예. 그래서 거기에 딱 반추해 보면 물론 모델 구조를 조금 바꾸긴 합니다. 모델 구조를 약간 이 건물로 치면 이 건평은 좀 줄이고 높이를 똑같은 파라미터면 높이를 좀 더 올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자, 곱하기 20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750억 개짜리 GPT-3였으면 최소한 3조 개 토큰은 3조 개인가요? 그 정도 토큰을 넣어야 되는데 10분의 1밖에 학습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훨씬 데이터를 못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가용한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모델 크기를 작게 해서 거기다가 넣는 게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친칠라 모델이 GPT-3나 고포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렇게 70빌리언에 맞는 1.4개 정도의 토큰들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훨씬 더 똑똑하더라라는 게 밝혀집니다. 쓸데없이 모델을 크게 키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나온 게 라마입니다. 라마 모델을 생각해 보시면 70억 개짜리, 130억 개짜리, 그리고 300억 개짜리, 700억 개짜리 요 네 개가 라마 원 버전이거든요. 2도 얼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700억 개짜리를 해도 1조 4천억 개 정도 토큰으로 그냥 학습을 시킨 거예요. 20배니까. 예, 20배. 그 기준을 이렇게 맞춰 옵니다. 그래서 친칠라가 나온 이후부터 기업들이 모델 크기에 맞추어서 학습한 데이터 양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 뒤에 나온 꽤 큰 모델들도 뭐 GPT-4가 됐든 구글의 뭐 팜2 같은 게 됐든 팜1은 친칠라 이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태우게 돼요. 가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태우게 되고요. 그래서 모델이 커지면 훨씬 더 똑똑해진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일하면 예. 컴퓨팅 파워를 계산량을 학습할 때 많이 넣을수록 더 똑똑해진다가 스케일링 로즈 규모의 법칙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아, 이게 나머지는 이게 최적의 값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이 높으면 그러니까 모델이 크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습량은 이제 곱하기 한 20배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럼 얘를 처리하려면은 컴퓨팅을 해야 되니까 컴퓨팅을 늘렸을 때 거기에 최적이 되는 모델 크기와 데이터 양이 그거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적의 모델과 데이터량은 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이거 컴퓨터 파워만 늘리면은
더 좋은 모델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예산이 이만큼밖에 안 됐을 때는 어떤 정도의 크기에 어떤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할 거냐가 정해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예. 예산은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없으니까 예산 딱 줬을 때 그러면 이 돈으로는 이 정도 모델 크기에 이 정도 데이터 혹은 데이터 확보하는 게 힘들다? 그럼 정해진 데이터 이 정도 모델 크기 해서 여러 번을 만드는 거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근본 없이 그냥 무조건 크게 무조건 많이였는데 그래봐야 별로 의미 없더라. 그게 한 가지 큰 변화였고요. 예. 그 다음 변화가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컴퓨팅 파워가 충분히 많으면 그냥 무조건 모델 크게 키우고 학습 많이 하면 되겠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습할 때 얘기고요. 예. 우리가 그 모델 좋은 거 만드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들이 만들었는데 돈 벌어야죠. 예. 그걸로 서비스 적용을 합니다. 모델이 커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걔네들의 서비스를 돌리려면 모델이 작으면 GPU 한 장으로 될 일인데 모델이 커지면 GPU 2장, GPU 4장, GPU 8장을 한 방에 이 모델을 운영하는 데 써야 됩니다. 예. 이게 얼마나 돈이 아깝습니까? 저 GPU 한 장에 5천만 원, 예. H100 기준으로 그러니까. 8개짜리 서버 하나면 사긴 사어. 거기 뭐 부품 넣고 하면 5억 예, 된다고 예.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 큰 모델을 굳이 써야 되나 똑똑한 건 알겠지만 그래서 나온 고민이 그러면서 컴퓨팅 파워를 그럼 2000개 H100 뭐 한 달을 예. 꼭 한 달로 둬야 되나 생각해 보면 더 길게 둘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냥 모델 크기를 서비스 즉 인퍼런스를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에 학습 데이터를 20배를 넣는 게 아니라 200배를 넣어버리자 그냥 그래도 똑같아요?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20배 넣었을 때가 최적이긴 한데 그럼 200배를 넣으면 컴퓨팅 파워 기준으로 보면은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는 만큼 똑똑해지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건 학습 기준으로 보면은 ROI가 안 나오는 일이죠. 그죠? 학습 기준으로만 보면. 근데 인퍼런스 기준으로 보면, 즉 서비스 적용할 때는 더 넣어도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고 모델 크기가 작으니까 운영비가 싸게 나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이 커지면 데이터를 더 많이 태워야 되고 그좀 20배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근데 운영비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크게 못 만들겠어요. 예. 그래서 좀 작게 만들었어요. 파라미터 100개짜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최적화된 데이터는 20을 곱하니까 2000개가 2000개가 되죠. 필요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0개예요. 그럼 네, 얘가 데이터가. 최적이니까 얘가 최적이니까 2000개만 태울 거냐? 사실 10,000개를 태우면 더 똑똑해져요. 문제는 10,000개를 태우면 학습을 더 시켜야 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들인 예산에 비해서 똑똑해진 정도가 적은데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모델을 서비스를 쓰면 운영비가 훨씬 떨어지는 거잖아요. 큰 모델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 확보해둔 이 데이터를 그냥 20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학습은 한 번이니까 20배 무시하고 뭐 100배, 200배 그냥 다 프리트레이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이 작은 모델이 똑똑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 라마 2, 라마 3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최저값은 아니지만 네, 최적은 아닌데 파레토 최적은 맞춘 건 아니지만 비용 대 성능 비용 관점에서 근데 그 비용이 학습 비용만 고려를 했던 거예요. 학습할 때는 그냥 모델 사이즈가 좀 작은 게 좋은데 모델 사이즈 크고 예, 예. 데이터 많이 태우는 게 좋고 예, 예. 모델이 작으면 데이터를 적게 태우는 게 낫죠. 학습할 때만 보면. 근데 문제는 인퍼런스 비용을 생각을 하면 실제 서비스를 하려면 모델 크게 만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럼 최저값은 아니지만 모델을 작게 하고서 데이터 더 많이 태워버려요. 더 많이 태워버리면은 예. 학습할 때는 좀 비효율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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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운영할 때 보면은 운영비가 굉장히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학습이야 뭐 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한 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팅 파워 최적점을 만드는 거는 인퍼런스를 고려해서 최적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올해 발표된 건 올 초였고요. 그리고 올해 ICML 또 AI 분야 최고권의학회에서 그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실제로 논문이 그때 나온 거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 이전부터 20배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라마 3 한번 볼게요. 라마 3가 700억 개짜리도 있고 80억 개짜리도 있잖아요. 토큰을 15조 개를 학습을 시켰잖아요. 15조. 아까 전에 GPT가 3천억 개였으니까 예. 50배 많은 그러니까 토큰이네요. 그렇죠.
모델 크기는 안 커졌고 오히려 작아졌는데 거기다 토큰을 더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학습 비용 효율적이진 않은데 그러네요. 물론 똑똑해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라마3가 GPT-3보다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애당초 얘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했던 거고 그쵸. 너무 부족했던 거고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에 비해서도 학습 비용 효율적인 건 아니지만 똑똑하게 되었고 운영비를 고려하면 훨씬 남는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최저값이 있긴 있는데 네. 모델이 크고 데이터가 많으면 더 좋아지는 건 맞아. 네. 그리고 최저값이 있긴 있어. 네. 근데 이거를 인퍼런스,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로 보내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모델이. 모델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모델은 좀 작게 하고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으면 네. 최저값은 아니지만 서비스를 할 때는 모델이 작으니까 돈이 덜 든다.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러면 근데 거기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가 네. 결국은 좀 돈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 아까 전 데이터도 뭐 15조개가 아니라 뭐 150조개, 네. 뭐 1,500조개. 근데 진짜 데이터 거의 뭐 쓸 만큼 다 쓴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더 있기는 해요.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텍스트 학습 데이터 있잖아요. 네, 텍스트 학습 데이터의 증가 속도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텍스트 데이터의 증가 속도를 비교를 해놨는데 실세계에서의 데이터 증가 속도가 꽤 가파른 편입니다. 그런데 모델 학습에 쓰는 훈련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2030년이면 크로스 2030년. 크로스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한 30조 토큰계였던가? 하여튼 그쯤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여기서 이제 글을 쓰는 네. 속도하고 걔가 그거 갖다가 학습하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얘는 네. 그냥 갖다 학습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사람이 글을 쓰려면 해도 A4지 한 장만 쓰려고 그래도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많긴 네.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가용한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걱정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 병목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언젠가 병목이 될 거고. 네. 아까 이게 또 이제 비싸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 모델의 발전의 스케일러라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모델이 크고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더 좋아진다라는 건 맞다는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게 아까 뭐 실제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그래서 그렇다는 네. 건데 이 병목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작은 모델의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똑똑하게 만든 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들이 동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동수 박사가 되게 잘하는 모델 자체를 압축을 하는 기술들 그리고 그를 엔비디아 GPU 외에 다른 대안들을 준비를 하는 것들 뭐 AMD라든가 인텔 같은 GPU뿐만 아니라 전기를 좀 덜 쓰는 AI 서비스 전용, 인프라스 전용 하드웨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서비스 단에서 생각하면 특히 검색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매번 부를 때마다 생성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캐시 같은 거 다 많이 호출할 만한 내용들 다 저장해 놓고 가져오기도 했다가 생성 AI도 썼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그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법들 그리고 온갖 최적화 기법들을 동원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기법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게 또 하나의 바틀렉이죠. 특히 운영 비용이기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격이죠.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챗GPT 어차피 한 달에 얼마 쓰면 되는 건데 20불 그러면은 뭔 상관이냐 어차피 가격이 같은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챗GPT는 20불이지만 API 형태로 기업들이 쓸 때는 토큰당 과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토큰당 과금이 모델의 능력치에 따라 다 다르고요. 물론 이 토큰당 과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O1 프리뷰 같은 건 또 엄청 비싸요. 토큰당 처리 비용이. 그래서 이런 가격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비싸다 그러니까 감이 안 옵니다. 네. 토큰당 처리 비용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토큰이 뭐 토큰당이라는 건 입력할 때 토큰 기준입니까? 둘 다요. 둘 다. 그러니까 입력할 때도 사람이 글을 입력을 하죠. 예. 출력할 때도 얘가 글을 쓰잖아요. 예. 글을 입력을 하든 출력을 하든 GPU를 써서 계산을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입력을 할 때는 GPU 쓰는 게 조금
덜해서 가격이 싸고요. 예. 글을 쓸 때는 토큰 한자 찍을 때마다 이렇게 토큰 보고 그다음 토큰 쓰고 그다음 토큰 쓰고 할 때마다 GPU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비싸요. 그럼 예를 들어 토큰당 얼마입니까? 대략. 8월 달 GPT-4 옴니가 100만 토큰당 $2입니다. 100만 토큰당 $2. 100만 토큰당 $2. 그럼 이게 글자를 그냥 기준으로 하면 100만 글자에 $2라는 얘기인가요? 토큰이 글자와 동일하다면 어... 싸 보이는데 그 이전에 3월 달 올해 3월 달 기준 GPT-4 API가 100만 토큰당 $36였어요. 4 옴니가 4보다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이게 정말 원가 수준에서 내려온 최적화 기법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치킨 게임으로 라이벌들 다 죽어라 라고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격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아직 더 내려갈 여지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AI 공급하는 기업들은 이 가격을 현실성 있게 내릴 수 있는 기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저기도, 그러니까 이게 뭐 챗GPT도 있지만 이게 클로드, 네. 뭐 제미나이, 뭐 이렇게 뭐 초거대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뭐가 더 좋은 거냐? 네. 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파라메터 값이 뭐 크면 좋은 모델이다, 뭐 이 정도로는 이해를 했는데. 네. 보니까 모델이 아까 보니까 갑자기 뭐 사이즈가 커지기도 네. 하고 뭐 학습을 뭐 많이 시켰는데 작은 모델도 하고 뭐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뭐 클로드는 어떻고 제미나이는 어떻고 뭐 이러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봤을 때 이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뭐가 좋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실 생성 AI 업계의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이 생성 AI의 똑똑함을 어떻게 평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거리고요. 차라리 GPT 3.5 오히려 텍스트만 되는 모델 그리고 뭐 음성을 커버할 수 있는 혹은 사진이나 영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명확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좀 편한데 같은 스펙끼리 같은 모달리티 혹은 같은 입력 데이터의 종류를 커버할 수 있는 애들끼리는 솔직히 능력 차이를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평가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얘가 싸가지는 없는데 일은 잘해. 그런 거죠. 그런 애하고 착하네. 일은 좀 부족한데 착해.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인간인가? 그렇죠. 라고 하면 그걸 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비슷한 그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GPT 3.5랑 GPT-4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GPT-4랑 GPT-4 옴니 정도 되면 또 달라요. 이런 다른 계층이 있긴 하지만 비슷한 그룹들끼리 예를 들면 클로드 3와 GPT-4는 거의 비슷한 그룹 뭐 제미나이 1까지는 비슷한 그룹 GPT-4 옴니 제미나이 2 뭐 클로드 3.5끼리는 대충 비슷한 그룹 이렇게 봤을 때 4하고 옴니는 뭐가 달라요? 4하고 옴니가 뭐가 다르냐면 4는 또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옴니가 O가 붙은 거잖아요. GPT-4가 학습을 할 때 보통은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글 잘하는 언어를 정말 잘 이해하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사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가운데 딱 놓고 사진 입력을 받아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고 다시 그 사진 가린 거를 복원하는 형태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4V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시켰고요. 4옴니는 음성, 사진, 영상, 텍스트를 그냥 한꺼번에 애당초 처음부터 한꺼번에 학습시켰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먼저 하고 늦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까 GPT-4와 옴니의 차이는 4 옴니가 멀티모달에 좀 더 잘 진짜 멀티모달이 된 거죠. 그래서 옴니모달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델 크기가 GPT-4보다 훨씬 작은 것 같아요. 훨씬 작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루풋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때 훨씬 작고 컴팩트한데 똑똑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점을 좀 가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옴니 모델에서 O가 붙은 거고. 자, 그래서 비슷한 그룹들끼리는 제가 볼 때는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 AI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다 뛰어난 AI가 없다고 한다면 자, 나는 착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아무리 이뻐도 성질이 나쁜 결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쁘면 또 이렇게 마음이 물론 그 서레션을 넘을 수도 있긴 한데 혹은 나는
다 필요 없어. 이쁜 사람이면 돼 했는데 엄청 돈이 많은 분이 있어요. 물론 성격은 고만고만하고. 뭐. 자,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해놓은 기준을 얼마나 잘 적합하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비슷한 그룹이라고 한다면 AI 모델도 비슷해서 내가 적용하고자 만들고자 하는 게 되게 그럴듯한 챗봇을 만들고 싶다. 예. 라고 하면 챗봇 위에 벤치마크를 되게 잘하는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챗봇이 아니고 시를 잘 쓰는 모델이 난 훨씬 더 좋다. 할루시네이션 생겨도 상관없어. 그냥 되게 신박한 걸 많이 만드는 AI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걸 잘하는 AI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별로 달라요. 능력치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보다마다 개성이 있다고요? 개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의 구성도 다르고요. 프리 트레이닝이 끝난 또 사후 훈련이 있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때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뭐 어떤 명령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또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게 다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환경에서 아무리 똑같은 DNA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먹고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가 다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긴 합니까? 그래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하는 게 어떤 그 MMLU처럼 그 수학과학 문제를 잘 풀게 하는 능력치도 있고 또 요약을 얼마만큼 잘하는지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능력치가. 그래서 서로 조금씩 들쭉날쭉 하고요. 차라리 이런 점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글이 얼마나 이 시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뭐 이런 부분들.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사람들이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정성적 평가. 네, 정성적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GPT-4 이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GPT-4 이벨? 네, 이 GPT-4 이벨리에이션인데 GPT-4 가지고 얼마만큼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GPT-4가 평가한다고요? 네. 왜냐면 GPT-4가 그 현존 가장 똑똑한 모델이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다른 모델이 내놓은 결과물을 GPT-4가 평가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GPT-4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던 시절에는 그게 썼는데 요즘은 GPT-4도 편향적일 거잖아요. GPT-4라는 편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한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혹은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연구가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제 클로드 성격하고 네. 제미나이 성격하고 GPT 성격이 달라요? 네. 센터장 보시기에. 심지어 MBTI를 해보면 달라요. 그 정도만 해보죠. 그러면 네. 클로드하고 제미나이하고 GPT하고 세 개가 있으면 네. 클로드하고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인 개념이겠지만 네. 이게 어떤 특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성을. 그게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이 된 건데 클로드 3랑 GPT-4를 비교를 해보면 클로드 3가 훨씬 더 뭔가 인간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용을 해본 사람들은. 근데 GPT-4가 상대적으로 그냥 딱딱하고 친절한 선생님 느낌인 거예요. 클로드는 뭔가 이렇게 좀 친화적인 친한 인간 맛이 드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나중에 사후 훈련에 어떤 데이터를 또 학습시켰냐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좀 사람 친화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페르소나를 갖는 이런 걸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 함부로 그렇게 만들면 욕 엄청 먹게 돼 있거든요. 누가 감히 사람을 흉내내는 형태로 AI를 만들어야 되는가. 근데 클로드는 그걸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우리 챗GPT의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란 게 있잖아요. 음성으로 입력하면 음성으로 대하는 마치 허처럼 쓸 수 있는 거. 예. 진짜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내보낸 거죠. 이미 클로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약간 금단의 벽 같은 개념이거든요. 인간을 흉내내는 게. 인간처럼 보이게 하는 거. 구글은 당연히 아예 할 생각을 안 했고 오픈 AI도 그 정도 선은 지켰는데 좀 약간 딱딱한 맛. 예. 클로드가 깨버리면서 아이 그러면 우리도 이미 깨졌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성격을 반영을 할 수가 있군요. 그 사후 학습할 때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 게 적합한지를 학습을 막 시키면 돼요. 그리고 그 클로드 같은 경우는 RLAIF라고 해서 RLHF가 있죠. 그 뭐냐면 사람들의 피드백, 사람들이 막 이거 잘했네 못했네 피드백 데이터 받아가지고 강학습을 시킵니다. 예. 클로드가 작년 말에 내놓은 게 그 사람 피드백 대신에 AI 피드백. AI가 스스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예.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갖게 하는 거를 반영을 해 뒀어요. 그러니까 야, 얘는 좀 이렇게 남성적인
애로 만드는 학습을 네가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는 좀 되도록. 이렇게 여성적인 성격을 만드는 애의 학습을 사후 학습을 네가 네. 시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가 발전하는 식으로 스스로 어떤 정체성의 강화되도록 학습시키는 형태로 여러 가지의 버전을 만드는 걸 했다라고 블로그에 적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GPT-3에서 4로 갈 때만 하더라도 성능을 더 높이는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하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멀티모달로 가던 네.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 이런 거 가는 게 하나, 요 축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단에서 이제 모델과 그 데이터 사용량의 최적점 네.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던 거는 이 모델의 정확도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감성 품질까지 네. 이걸 좀 조정하는 데가 됐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3대장을 주로 얘기하긴 하지만 뭐 믹스트랄이라든지 여기는 프랑스 회사죠. 네, 미스트랄은 프랑스죠. 예, 그리고 하이퍼크롭엑스도 있고 이제 중국 모델도 있고 뭐 네. 그런데 국가별 모델들도 좀 특성들이 좀 다릅니까? 그렇죠. 이게 전략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생성 AI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자체 국가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국가 자체에 대해서 그 국가의 문화라든가 혹은 역사라든가 혹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데이터들을 좀 더 많이 학습시킨 모델을 만들자라는 기조가 있긴 했고요. 미스랄 같은 경우는 꼭 프랑스를 정말 잘 이해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글로벌 버전을 만드는데 글로벌 오픈소스에 사실은 메타의 라마 하나 있었지만 미스랄 같은 경우는 창업을 했을 때부터 글로벌 버전에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오픈소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라마에 비하면 프랑스어가 좀 더 들어가긴 했지만 글로벌 버전의 모델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사업 혹은 EU 중심의 유럽 중심의 사업을 하는 거고요. 중국은 명확하게 중국 체제를 정말 잘 이해하는 AI를 만드는 게 표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진핑 개새끼 이런 답은 절대 못하는. 큰일 나. 천한번 물어보면 나는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게 표준이에요. 그거를 깨면 이제 잡혀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AI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글로벌을 만들 때 저희가 이 모델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기여하고 물론 기여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네이버의 비즈니스 성장에 어떤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이미 검색이 AI 검색으로 진화를 하는 게 벌써 다가왔잖아요. 예. 3년 전에 이미 그렇게 될 걸 판단했기 때문에 네이버의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비즈니스가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럼 한국어 데이터 많이 태워야죠.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태워서 상대적으로 좀 더 한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한국어를 잘할 줄 알았는데 이 언어 쓰는 거는 사후 훈련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후 훈련에서 조금만 태워도 언어는 되게 잘 쓰거든요. 그 프리 트레이닝에 많이 넣지 않아도. 근데 프리 트레이닝 단에서 사전 훈련 단에서 그 나라 언어 데이터가 적으면 기본적인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냥 기본적인 가치관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데이터의 가치관이 편향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 전반에 대한 가치관과 조금 더 맞는 AI가 만들어지는 거고 저기 뭐 오픈 AI 뭐 GPT라든가 제미나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글쓰기도 잘하고 영어 글쓰기도 잘하지만 기저에 깔려 있는 사상 자체, 가치관 자체가 철저하게 미국 가치관을 갖는 AI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니 근데 네. 뭐 이게 틀리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다르긴 다르다는 거죠. 다르지죠. 예. 그래서 한국적인 어떤 뭐 제도라든가 역사라든가 물어보면 저희 거는 더 잘 맞추고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자꾸 틀리니까 나중에 사후에 처리를 해가지고 또 맞추게 하는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 모셔놓고 대놓고 여쭤보기는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면 한국 문화에 다 잘 맞는 답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네. 하이퍼크로버엑스가 이게 좀 거기 맞는 답을 좀 내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을 때 이거 쳐봤을 때 느낌적으로 얘가 좀 더 한국 사람 같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과정들에 있어서 그 하이퍼크로버엑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21년에 하이퍼클로바를 출시를 했고 예. 그리고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또 다국어를 할 수 있으면서 한국어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태우고 아까 첸칠라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는 한국어 데이터를 포함해서 코딩도 할 수 있게 하고 수조 개 이상의 토큰을 학습시킨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작년에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도약 그러면서 진행을 했던 게 저희도 클로바 X라고 해서 챗GPT처럼 쓸 수 있는 외부에서 서비스를 내놨죠. 물론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쓰게 하자니 인퍼런스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자를 제한을 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 게 저희가 B2B 중심으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기업 고객 대상으로 그리고 몇 달 전에 한 게 이미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진 업로드를 해가지고 사진 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의 편집도 할 수 있고 하는 모델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코딩 되는 거 또 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뭐 음성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쭉쭉쭉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챗GPT 쓰는 거하고의 그 나머지 그 GPT 모델이라든지 제미나이 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네. 뭐 그런 부분 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 소비자가 하이퍼클로바 X를 써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국 내의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한 지식 같은 것들을 물어볼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요즘은 뭐 서치 GPT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해서 가져오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뭔지 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서치 GPT가 뭔지. 챗GPT에 뒤에 검색 엔진이 붙어가지고 유료 버전에서는 예. 이렇게 옵션을 선택을 하면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가 물어본 질문을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그럼 검색된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 결과로 약간 지지고 볶아서 답변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를 합니다. 아 완전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서 그 문서를 찾은 가지고 와서, 다음에 예. 그 문서를 가지고 와서 예. 약간의 그 튜닝을 해가지고 생성을 뭐 하는. 요약을 하던 뭐 이렇게 정리를 하던 해가지고 출처 딱 달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중섭 화백의 황소 예. 사진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GPT-4 옴니한테 물어봅니다. 이 그림 뭐야? 하면 설명을 쫙 해요. 정말 설명을 합니다. 뭐 표현주의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중섭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황소란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말 그대로 그림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희 거에 물어보면 이중섭 화가의 황소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이건희 컬렉션에 속해 있고 나머지 그림에 대한 설명 주르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그게? 자, 사람들이 황소 그림 올렸을 때 이 그림의 디스크립션을 물어본 건 아닐 거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아, 그 묘사를 물어본 건 아니다. 예. 그쵸. 예. 예. 이 그림 누가 그린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 이게 붓터치가 이렇고 저렇고 그걸 물어본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아, 이 그림 화가 그다음에 어디 소장인지 이런 정보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쵸. 그림에 대한 정보가 예. 이 그림이 뭘 그렸는지에 대한 게 아니고 진짜 그 그림이 뭐냐고 물어본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약간 교육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자, 박물관에 문화재 사진을 딱 찍었는데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 찍으면 원래 올렸던 게 백제 금동대학로였어요. GPT 뽑니가 청동향로 같고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작품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 향로가 생긴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을 하겠죠. 조선시대가 숭유억불 시대잖아요. 숭유억불. 예. 조선시대 그런 향로를 돈 들여서 만들었다 잡혀가서 곤장 맞을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거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백제 금동대학로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나머지는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궁금해서 사진 찍었는데 청동향료래 고려 조선시대 작품인가봐 라고 배우게 되죠. 누군가 다시 수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틀렸다고. 예. 그래서 교육 분야 특히 역사교육, 윤리교육, 사회교육, 뭐 정치경제 이런 쪽의 교육을 할 때
얼마만큼 그 나라의 환경, 역사, 가치관을 이해하는 AI를 사용하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모델의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하고 당연히 어떤 공공이라든가 또 애들 교육 그다음에 국방도 꽤 중요합니다. 왜 국방이 중요하냐? 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미일 연합군이에요. 적국이 들어왔어요. 예. 작전을 하겠죠. 보통 작전을 하면은 피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몸빵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뒤에서 화력짐을 해야 됩니다. 그 몸빵을 누구 시킬 거냐? AI가 참모로서 할 텐데 미군은 피해 최소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AI를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의료가 도대체 왜 자체적인 걸 이해하는 AI가 필요한가? 의료가 진단명이 딱 떨어지면 치료법은 거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비슷하게 비슷한 약 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문제 내서 진단명이 나왔을 때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는 환경, 우리는 사계절에 뭐 봄 되면은 꽃가루 날리고 황사 막 오고 막 식생활 이런 거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에서 만든 AI는 미국 중심의 환경에 미국 중심의 색상을 기준으로 자동 문진을 하겠죠. 문진 자체가 잘못되니 진단명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기 지역 특수성 반영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AI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특성이 차이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그 국가에 맞는 모델로 좀 더 세분화되는 경향성도 한 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퍼블렉시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안 써봐 잘 안 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쓰는 사람도 되게 많이 쓰시다는 평가가 또 꽤 좋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근데 퍼블렉시티는 이게 초거대 언어 모델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좀 작은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는 뭐 하는 서비스입니까? 기본적으로 검색입니다.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인데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리어를 입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지리어를 검색을 해서 정보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랭킹 맥에서 나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명령한 내용을 일반적인 대화하듯이 명령한 내용을 검색을 해 와서 그 정보를 언어 모델을 써서 큰 모델 안 쓰고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작은 모델을 써서 그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쫙 요약해 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출처 달아주고 또 쭉 요약해서 보여주고 또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딱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권순우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요약 정리를 해준다고요? 자 권순우 팀장이 누군지 알려줘라고 입력을 합니다. 과거 검색 선수 권순우 딱 나올 건데 그러면은 저기 뭐죠? 예전 검색이다. 그러면은 권순우 이렇게 쭉 여러 권순우 그다음에 테니스 선수 권순우는 누구야 원더걸스 출신 여자 가수하고 사귀다 헤어지고 그런 거라도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원래 검색은 그냥 하정우 검색하면 영화배우 하정우 이게 또 나오고 페이지만 쭉 나오잖아요. 예전 검색 같은 경우는. 근데 퍼플렉시티를 쓰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고 옵니다. 막 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중심으로 해서 쫙 기사들 들고 와가지고 요약을 다 해줘요. 그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예전에는 직접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얘가 요약 정리를 해주니까 필요하면은 그 출처 따라 들어가가지고 보면 되는 이런 게 가능하죠. 그 차이가 크다. 그리고 요약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능력이 이 AI 언어 모델이 달려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근데요, 그게 만약에 이제 구글이다. 근데 구글은 그 검색 엔진만 가지고도 꽤 자기들의 기술인 거잖아요. 그럼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는 그 검색 엔진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고 이 문서를 요약하는 그 AI 모델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검색할 때 입력하는 거랑 그리고 이 퍼플렉시티 같은 거를 입력할 때 입력하는 패턴이 다른데 퍼플렉시티 입력은 그냥 챗GPT처럼 입력하는 거예요. 뭐 좀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이해를 하는 건 또 생성 AI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검색 엔진 써서 막 가지고 옵니다. 그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들 추출해 가지고 검색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그냥 뿌리면 그냥 검색 엔진이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 가장 관련된 정보들을 쇽쇽 랭킹 맥에서 올린 다음에 그에 있는 것들을 요약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에 맞도록 다시 글을 작성하고 정리를 해주고 이거는 또 언어 모델이 되게 잘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결이네요. 이게 그 전에 그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GPT가 가고 있는 방향과 또 다른 방향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이네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전에 언어 모델들은 항상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이 있잖아요. 얘가 막 글을 써요. 예.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고. 그 세종대왕 애플 컴퓨터 예,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사건.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검색해서 들어가가지고 찾아봐야 되고. 근데 요거는 출처를 다 달아주니까 물론 어떤 출처에서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논외로 한다면 어쨌든 근거가 있다. 근거를 정확하게 찍어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글로 쭈르륵 요약을 해준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정우 센터장님 모셨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뉴스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의 노이즈가 너무 피로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발전의 방향 을 보여주면서 모델의 발전이라든지 서비스의 발전이라든지 뭐 국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그 뭐 저는 그 역할이 있다고 봐요. 뭐 챗GPT 할 때 괜히 안 써보면은 뭐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좀 써보다가 요즘에는 사실 그 얘기처럼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좀 이 AI를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의 그 허들, 그 장벽 왜 그런 일들이 좀 AI 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좀 덜하고 관심이 좀 덜하고 막 이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떠한가에 대한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소개해 주실 때 네이버 소개로 주셨지만 사실 오늘 저는 네이버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속해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인 과실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풀네임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과실현에서 제가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바른과학 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AI 미래포럼. AI 미래포럼이 있고요. 거기에 공동의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과실현 AI 미래포럼이 확산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고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7월달 조사를 하고 10월달에 조사를 해봤어요. 10월달 기준으로 보면 주에 2, 3회 이상 그 챗GPT가 되든 뭐 그림 그려주는 게 되든 뭐 코드 짜는 게 되든 상관없이 뭐든 주 2, 3회 이상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물론 응답자가 2,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전국에 18%. 18%면은 5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43%. 예전에 좀 썼는데 이제는 안 쓴다. 14%. 거의 57%가 아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60% 가까이가. 그나마 다행인 건 7월 달은 더 나빴어요. 7월 달보다 2, 3회 이상 쓰는 사람은 1%가 늘었고요. 아예 안 썼거나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0.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어요. 조금. 정말 생각보다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확산이 안 되나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게 ROI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무료 버전한테 몇 가지를 시켜보니까 처음에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쓴대요. 그럼 포멀한 게 있잖아요. 나만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써봐요. 써봤는데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됐다가 안 됐다가 조금만 물어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나오고 거기서 끝나요.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라고 그다음부터는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요거 봐라. 내가 이 도구를 정말 잘 쓰도록 하게 알겠어라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입력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해서 훨씬 더 잘 쓰게 되는 분들은 이제 매일 쓰고 주 2, 3회 이상 쓰고 매일 쓰고 하면서 엄청 재미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10% 가까이로 가는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돈 내고 돈을 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 도움이 되니까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10% 정도로 가고요. 그분들 엄청 많이 쓰는. 그러면서 나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로 가거나 예. 이게 전직을 하는 거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수는 뭐 그냥 가끔씩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이 여러 가지 보고서 쓸 때 이럴 때 번역하고 외국에서 나오는 많은 자료들 번역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되잖아요. 코딩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그림 그리는 거 우리가 보고서 쓸 때 인터넷 검색해서 막 그림 찾으려면 마땅한 거 없을 때 되게 좋죠. 이런 작업을 매일 하냐 사람들이 살아보면 그렇죠. 잘 안 하거든요. 예, 예. 그걸 업으로 삼아 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뭐 컨설팅 펌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 일이니까. 예. 그래야지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작업을 매일매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페이퍼를 그렇게 맨날 읽는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 없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신기한데?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영향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더해서 막연한 AI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왠지 AI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고 제프리 힌튼 같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얘기를 하고 그런 걱정들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요. 막연한 두려움들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내 개인정보가 또 우리 회사의 소중한 기업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규제적인 측면,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또 걱정을 하시면서 또 안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각보다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뭐 쓰긴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기는 해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 서비스라는 게 뭐 우리가 인식하고서 네. 사용하지 않는 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가 필요해서 서비스를 썼는데 보니까 네. 이게 AI가 한 거더라. 네. 뭐 이런 단계로 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병목도 있을 거고 네. 소프트웨어 서비스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맞아요.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풀어나갈 숙제들이 많은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예전에 젠슨 항이 최근에 세일즈포스 행사에서 한 얘기가 인공지능을 기업에 도입하는 거는 코딩이나 임플리멘테이션이 아니고 신입사원 온보딩 시키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녹여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뭐랑 똑같아지냐면 자, 신입사원을 뽑으셨어요. 예. 이 친구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가르쳐야죠. 그죠? 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언젠가는 내가 되게 편해질 수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맡길 수 있어서 AI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됩니다. 처음에 쓰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새로운 신입 친구도 마음에 드는 경우 잘 없죠. 하지만 이것도 가르쳐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꽤 올라오죠. AI도 이렇게 입력해보고 저렇게 입력해보고 좀 더 얘가 잘 마음에 드는 품질의 뭐 그림이든 글이든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들이 막 이렇게 나도 노하우가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노력이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고 근데 이거는 사용자, 소비자에게 모든 걸 전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한 가지가 있고 하지만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성, 그다음에 UX, 사용자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은 내가 AI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진짜 만족감을 느끼려면 열심히 써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현재로서는 네.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이게 아무래도 오늘 사실 모시는 거는 과실련의 이제 AI 리터러시,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는 차원에서 모셨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의 센터장님이라기보다는 과실련의 의장님으로 네. 모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네이버 얘기를 좀 안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 비판적인 것만 안 물어보시면 돼요. 비판적인 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네이버에서 이제 소버린 AI를 자주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갈라파고스식 국내용 AI 만들어가지고 네. 그 나라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밖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거 그거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소버린 AI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다녔고 아마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소버린 AI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뭐 거의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거는 소버린 AI와 네이버를 분리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소버린 AI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개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식되는 소버린 AI의 개념은 특정한 한 나라가 자체 기술로, 자체 역량으로 소위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정말 강력한 AI를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산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을 얘기를 하고요. 네. 개발하려는 역량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나 데이터, 전력까지 얼마만큼 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소버린 AI의 역량을 얘기를 합니다. 예. 해서 이 소버린 AI의 역량을 갖추려면 당연히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네이버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스타트업이든 다른 기업이든 AI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그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버린 AI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쓰고 뭐 미국 혹은 뭐 중국 걸 쓰지 말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자유무역 시대, 특히 트럼프 집권했는데 못 쓰게 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공, 교육, 의료 이런 쪽에서 그 문제에 적합한 AI 선택지를 가지고 있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소버린 AI 역량이 있으면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략에 맞추어서 글로벌 버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로컬 버전을 만들 수도 있고, 예.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갖추자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보면은 그 나라의 역량이 되지만, 요거의 관점을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한국을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고, 일본은 일본,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사우디, UAE 각자를 이해하는 AI가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AI 다양성이 확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AI가 컨텐츠를 만들고 문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문화 다양성이 확보가 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특정 기업 한두 개가 전 세계 AI를 다 지배한다? 이거는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 되죠. 그게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소버린 AI는 국수주의가 아니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왜 이런 시니컬한 반응이 나오냐면은 사실 엄두가 안 나서 그래요. 이게 빅테크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HBX 한 장에 5천만 원에 서버 하나면 5억이고 뭐 그러면 서버가 뭐 한 100대는 있어야 학습 한 번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뭐 1,000억 뭐 2천억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 정도 금액이 뭐 그 기본 빵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 학습 네. 한번 해본다는 건데, 거기에 지금 뭐 GPU 확보하는 것들도 보면 우리나라는 뭐 2,000장 GPU 2,000장밖에 없다는데, 뭐 저기는 뭐 빅테크들은 뭐 10만 장, 15만 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과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냐? 네. 어차피 못 할 건데 뭐 거기서 그냥 예산이나 좀 받아가지고 용역이나 좀 처리하고 뭐 이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요런 약간 뭐라 그럴까, 자포자기하는 느낌이 좀 그렇죠.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그 진짜 이게 하면은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클로바 X의 작은 모델과 라마 작은 모델 8빌리언짜리 비교를 해보면 영어는 거의 비슷하고 한국어 벤치마크는 저희가 훨씬 더 점수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러면 GPT-4o1 이런 모델 만들 수 있느냐? 네. 자, 이런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모델 100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100점짜리 모델이 있고, 그리고 85점짜리, 뭐 90점짜리 모델이 있겠죠. 우리가 5원을 일상생활에 얼마나 쓸까요? 기업에서 얼마나 쓰는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4하고 5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원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엄청 잘해요. 아. 굉장히 어려운 박사 수준의 능력치를 가진 AI라고 보면 됩니다. 코딩도 마찬가지. 근데 얘한테 약간 삼행시 지어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박사 과정의 수학과학 문제를 열심히 공부시킨 거예요. 자, 사람도 그렇잖아요. 애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사교성이 떨어지면은 뭐 말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드. 예, 너도 되는 거죠. 네. 그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AI가 비싸고 똑똑하긴 한데 기업에서 그런 AI들이 항상 필요할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기능을 구현하고, 기능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가치로 이어질 때 기술 영역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술 영역이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았으면 야후랑 소니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 아니어야 되거든요. 야후도 마찬가지.
85점에서 90점짜리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그걸로 밸류는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격차 때문에 세상이 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 할 거다. 그건 너무 기술 관점에서만 바라본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해서 어떤 가치와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느냐. 물론 70점짜리는 못 만들거든요. 하지만 85점, 90점짜리는 지금 정도의 투자로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사우디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예. 사우디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100점짜리 기술에 완전 종속되는 것보다 AI가 거의 모든 산업 사회에 다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그걸 활용을 하면서 쌓이는 데이터들 해외 클라우드로 다 반출될 거고, 그리고 사실상 기반 기술이 종속되는 거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위험성들이 있죠. 예. 그 위험성들을 회피하는 걸 고려하면 100점짜리 종속되는 것보다 85에서 90점짜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미스트랄 같은 기업을 키우고, 독일 알레프 알파 같은 기업을 키우고, 덴마크는 마땅한 기업이 없으니까 그냥 슈퍼컴퓨터 센터만 만든 거고, 뭐 일본, 네덜란드, 뭐 싱가포르, 대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그냥 미국 AI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종속되지 않을 만큼의 역량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국방도 똑같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국방력 1위지만 우리가 국방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거 종속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85에서 90점짜리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걸 만큼 투자를 하면서 밸류를 만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사우디 가서도 만들어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트윈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 모델 들고 와서 파는 게 아니고 예. 그 나라 언어 데이터 많이 태우고 영어 많이 태워서 만들어 봤으니까 가서 만들어서 가서 솔루션도 같이 만들고 플랫폼 만들고 운영 같이 하고 하는 게 수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돈이 됩니까? 돈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보면은 아니 그냥 미국 AI 쓰면 되지. 건 정말 자유무역 시대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지지난주였나요? 미국 행정부에서 내셔널 시큐리티 메모랜덤, 그러니까 국가 안보각서라는 게 나왔는데 AI에 관련된 AI 활용과 관련된 안보각서가 나옵니다. 명시적으로 AI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와 AI 기술을 전략자산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전략자산이 뭡니까? 미사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3만 킬로짜리 만들어서 쓸 건데 너네는 300킬로짜리만 해라.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GPU 너네 1년에 쿼터 만장, 다른 나라는 3만 장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오늘 샘 알트만이 샘 알트만도 힘든가 봅니다. 북미 전체의 AI 협력체를 만들자. 그래서 북미 지역에 있는 기업들, 뭐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뭐 캐나다도 있을 거고 거기서 필요한 전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함께 구축해서 함께 만들어서 북미 지역의 영향력을 크게 떨치고 요걸로 뭐 세계 나가자. 지역 블록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인공지능이 점점 핵무기 관리하듯이 중요한 전략자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넋놓고 있어서 될 거냐.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 인공지능은 다뤄야 될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어떻게 쓰느냐부터 국가 이제 그 경제 안보라든지 아니면 이건 경제 안보를 넘어서 이제 실제 그냥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아무래도 센 대장님이 하고 계신 활동 중에 뭐 비즈니스 활동도 있으시지만 그 한국의 AI를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동 사회 캠페인성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저희 야권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AI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한 위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아까 말씀 주셨던 바른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연합 AI 미래 포럼과 함께 이런 활동들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의 하정우 AI 혁신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